안녕하세요. 김경준입니다. 기계는 당신 팔의 확장이다. TV는 당신 눈의 확장이다. 컴퓨터는 당신 뇌의 확장이다. 우리는 당신 꿈의 확장이다. 대우그룹이 세계 경영으로 한창 잘 나가던 시절 해외 방송에 나오던 그룹 광고의 문구입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저명한 미디어 학자인 마샬 맥루한이 미디어 이해에서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 소위 말하는 extension of man으로 파악한 맥락입니다. 현재 우리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컨텐츠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천 년 동안 책이야말로 지식을 보관하고 전파하는 매개체로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어떤 집에 가나 어린이용 동화책까지 최소한 수백 권은 있을 정도로 책은 흘러넘칩니다. 하지만 흔하디 흔한 책이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귀하고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책의 역사는 문자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책은 철필로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새긴 것으로 5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채취한 파피루스로 만든 문서는 가볍고 아주 간편하였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300년경 이집트에서 개발된 양피지가 대체제로 떠올랐고 특히 중세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학문의 중심지는 가톨릭 수도원이었고 수도원은 도서관을 두고 중요 문서를 필사하고 보관하였습니다. 필사는 경비와 시간이 엄청나게 들었기 때문에 1회 필사 시에 한 권에서 3권 정도만 함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책은 희귀본이었고 보석 같은 귀중품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대표적인 도서관이었던 스위스 베네딕트 수도원 도서관의 소장 서적은 500권 정도였습니다. 인쇄본 서적이 등장하기 이전인 15세기에 영국의 최대 규모였던 캔터베리 대성당의 도서관 장서가 2000권이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은 불과 300권이었습니다. 서양 세계 최대의 도서관들이 가진 장서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놀라울 만큼 적은 이유는 비싼 책값 때문입니다. 성경 한 권 제작에 필요한 수도사 한 명의 인건비와 양피지 가격을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 대략 책 한 권에 2억 원 정도입니다. 이러니 500권의 책도 현재 가치로는 1000억 원이 필요한 거금인 셈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책값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종이는 비교적 일찍 보급되었지만 당나무로 소량 생산하는 한지는 비쌀 수밖에 없었고 또한 대량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중기, 중종 시절의 기록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대략 책 한 권에 최소한 현 시가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봅니다. 책값이 워낙 비싸니까 형편이 어려운 몰락한 양반집에서는 집안에 책을 팔아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책은 고가의 귀중품이었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1999년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1000년 동안 100년 단위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15세기의 인물로 구텐베르크가 선정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젊은 시절 카드놀이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금속 활자로 인쇄하고 다시 그 활자를 완전히 풀어헤치고 다시 재구성해서 또한 다른 책을 인쇄하는 금속 활판 인쇄를 발명하였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의 신기원을 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작 인쇄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해버립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 이후 반세기 동안 4만여 종 1000만 권이 넘는 책이 유럽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지식혁명이 전개됩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구텐베르크는 한낱 실패한 사업가, 요즘 표현으로 벤처 사업가였지만 그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량으로 성경이 보급되면서 교회의 지식 독점이 허물어지고
종교혁명이 촉발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당시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지식의 유통은 활성화되고 이는 종교에서 시작돼서 과학기술, 인문지리, 사회문화로 확산되면서 급기야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나아가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근대를 형성합니다. 이러니 중세 가톨릭 교회의 인쇄술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혁명과 또한 가톨릭 내부의 쇄신을 통해서 세속적 합리성을 보완해서 종교의 생명력은 지금까지 또 이어졌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경쟁자의 등장과 위기, 그리고 혁신을 통한 재탄생이 있었던 것이죠. 20세기 후반 발명된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전에 지식을 독점하고 있던 전통적인 지식계층의 쓰나미급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어설프게 공부해서 약간의 그럴듯한 학위 하나 들고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떠들던 지식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각 분야의 경험과 내공을 쌓았으되 박사학위와 같은 전통적인 개념의 권위가 없었던 일반인들이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1970년대 일찍이 통찰하였듯이 정보혁명은 개별화를 급격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까지 국가기관이나 인쇄할 수 있었던 책을 이제는 개인이 PC와 프린터로 간단히 만들어냅니다. 수십 년 전에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방송국이나 영화사만 찍을 수 있었던 영상을 이제는 스마트폰에 약간의 장비만 추가해서 그냥 개인들이 또 만들어냅니다. 수십 년 전에 대형 음반 회사에서나 녹음할 수 있었던 사운드를 이제는 PC 한 대로도 웬만큼 만듭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까지 국가기관, 대규모 민간연구소 수준에서나 접근할 수 있었던 방대한 정보가 이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포털에 접속해서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개념적으로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경험의 생산과 유통이 그야말로 광속으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변화는 빨라지고 예측도 더욱 어려워지는 그야말로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이건 이러한 흐름에 적절히 대응해야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산업의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업이 고객에게 계속 가치를 창출하려면 조직 차원에서는 개별화의 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지식, 경험의 격차를 확장시키고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각자 강점을 가진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키워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세 말기 교회처럼 과거의 기득권에만 매달려 연명하고자 하는 초라한 몰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방성과 유연성, 변화의 속도가 오늘날의 키워드입니다. 감사합니다.